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도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도식의 이제 사람에 대한 도식, 역할에 대한 도식, 또 절차에 대한 도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식의 기능이 좀 더 복잡하고 많은 정보 중에서 자기가 단순화시켜서 빨리 판단을 내리는데 기여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도식과 일치되는 정보는 수집이 되고 빨리 처리가 되지만 불일치하는 경우에서는 이것이 잘 수용이 안 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KBS ETV인가에서 일종의 다큐멘터리가 나오던데요. 굉장히 흥미롭게 내가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영국의 어느 한 교수가 개발한 것이 Cognitive Bias Modification 해서 뭔가 인지적인 이 편향을 일종의 교정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서 고객이 한 50대 정도의 중년 남성 백인이었는데 영국인인데 자기 자신이 상당히 좀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일종의 비관적인 도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밝고 즐겁고 명랑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은 굉장히 좀 비관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좀 치료를 하겠다 싶어서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의외로 간단해요. 이 여자 교수가 개발한 것이 사람들의 이 표정들이 있는데 이 화면에 한 화면에 사람들의 이 표정을 담긴 사진이 한 15개 정도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모자이크처럼.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찡그리거나 화나거나 슬프거나 한 사진들인데 그 중에 밝은 표정이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과제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밝은 사진을 클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치료를 할 때 이 사람은 우선 시선이 어둡고 화가 나고 그런 것에 우선 시선이 갔고 밝은 표정의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몇 주간 하루에 10분씩 집에서도 할 수 있죠. 이거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간단한 거니까 한 화면에 한 15개의 사진이 있고 그 중에 하나의 밝은 사진만 있고 나머지는 어둡거나 화나거나 한 거죠. 그래서 본인도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기껏 어두운 표정 중에 사진 밝은 거 하나를 고르는 게 자기의 어떠한 이 비관적인 도식을 바꿀 수 있을까 회의적이었는데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밝은 사람의 표정을 찾는 시간이 짧아져요. 짧아지고 이전 그 실험을 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택했던 것은 명상이었습니다. 명상. 하루에 한 10분씩 명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어떠한 이 감정, 특히 분노라든가 그런 우울하든가 그런 것을 담당하는 것이 오른쪽 뇌에 있는 뇌의 부분인데 그 명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실험을 하고 몇 주 후에 정말 다시 뇌에 영상 촬영을 했더니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와요. 굉장히 간단한 거죠. 결국은 우리의 뇌를 우리가 변화를 시킴으로써 우리의 감정도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사물 중에서 자기가 어떤 부정적인 도식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우선적인 관심이 가게 되는데 그걸 자기가 긍정적인 도식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 도식까지도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식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구조화되어서 만들어진 인지의 세트라고 했잖아요. 이게 오랜 습관과 학습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또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실험 결과를 어제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도식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코헨이라고 하는 학자가 Person Categories and Social Perception이라고 하는 연구에서 한 여성의 생일 파티 장면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피험자들한테 보여주고 이 여성이 이 도서관 사서 또는 웨이트리스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도서관 사서라고 믿은 피험자들은 도서관 사서에 어울리는 행위 정보, 예를 들어서 고전음악을 듣는 거, 이러한 것을 그렇지 않은 정보, 맥주를 마시는 장면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하더라. 그래서 이 여자가 도서관 사서다라고 일단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한 도식이 형성이 되면 그것과 일치되는 조금 더 뭐라고 말할까 교양 있는 행동, 이러한 것들이 더 빨리빨리 들어오고 그것과 일치하지 않은 것들은 자기가 보더라도 이게 자기의 인식하에 포착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켈리라고 하는 그 연구자는 이 대학 강의에 초청된 외부 강사에 대해서 간략한 인상 정보를 담은 메모를 피험자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메모 A에는 차갑고 근면하고 비평적이고 실용자이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차갑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먼저 나오죠. 우리가 인상 형성에서의 초두 효과와 같은 맥락인데 메모 B에서는 온화하고 근면하고 비평적이고 실용적이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신념이 있다. 여기서 차이는 차갑고 온화하고 외에는 똑같은 속성인데 그 20분 동안 강의를 듣게 한 후에 이 강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했더니 온화한 사람이라고 하는 메모를 받은 피험자들이 강의를 더욱더 높게 평가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토론에 더 적극 참여했다. 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되게 우리가 강사 소개할 때 굉장히 관련되는 거죠. 이 강사를 어떻게 소개하느냐가 청중들로 하여금 그 강사에 대한 도식을, 사람 도식을 형성하게 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되면 더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강의를 긍정적으로 듣게 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소개가 보면 되게 보면 좀 칭찬이 많죠. 굉장히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근데 이게 과잉 칭찬이 되면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강의와 적합한 그 내용을 잘 미리 소개를 해서 그 맥락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미 설명했다시피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식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왜곡해서 지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트마우스하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대학교 미식축구팀 간의 이 경기를 담은 필름을 양 학교 학생들한테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 경기가 아마 미국 대학 그 축구 경기 중에 가장 아주 최악의 경기로 알려졌나 봐요. 뭐 엄청나게 반칙과 반칙이 난무했던. 그래서 한번 나도 궁금해서 한번 볼까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간 그 경기 내내 서로가 반칙을 하고 그래서 아주 가장 정말 더티한 게임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게임을 이제 양 학교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어느 팀이 더 반칙을 많이 했느냐라고 판단을 했더니 결국은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죠. 상대방 팀이 훨씬 더 반칙을 많이 하고 더티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서로가 일종의 편파를 경기하다 뭐
뭐 경기를 편파하다라고 하나? 얼마 전에 고연전에 그 방송전에서 편파 경기가 바로 이런 편파 중계가 이런 예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적대적 미디어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공정하게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은 이것이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보도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도식의 보편성을 과장해서 지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타인들이 자신들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정도를 과대 추정하는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정보의 편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집단 사고의 이 위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제가 어제 오후에는 마이니치 신문 그 한국 지부 기자하고 한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그 사회학과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방송 인터뷰 요청이 많은데, 저의 원칙 중에 하나는 내가 전문성을 갖는 데에서는 인터뷰를 하는데 전문성이 아닌 경우에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언론과 외국의 언론을 비교하면 정말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 프로페셔널리즘에 있어서의 엄청난 차이를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송이나 신문 기자들은 예의가 없어요. 무턱대고 딱 전화해서 이 코멘트 해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말, 저녁 때도 전화해요. 무턱대고. 정말 예의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근데 어제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 기자는 일주일 전에 이메일로 연락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한편으로 걱정했죠. 일본 신문, 특히 마이니치 신문은 보수 신문인데 내가 얘기한 걸 어떻게 왜곡을 해서 또 우리한테 욕을 버릴까 걱정을 많이 했죠. 한 며칠 동안 응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했죠. 근데 주제가 세월호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좀 내가 말을 할 때 좀 잘 가려서 해보자. 그래서 전 하겠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딱 왔어요. 딱 보여주는데 키도 조그만하고 이런 전형적인 일본 여잔데 딱 그 노트를 꺼내는데 마이니치 이렇게 마치 우리 학생들 그 노트 딱 그거 있어요. 그리고서 인터뷰하는 내내 그걸 계속 적고 녹음을 하고 나도 녹음을 했어요. 안전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왜곡해서 보도하면 나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 걸 꺼내고 녹음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나는 처음에 할 때 난 사회학자로서 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도 해석하려고 하지 정치적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하고 하는 과정인데, 그리고서 나중에 자기가 정리한 걸 나한테 한국어로 스텝을 통해서 번역해서 나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도 괜찮냐. 그래서 좋다. 그렇게 해서 회신을 했죠. 이게 정말로 나는 그걸 보면서 일본의 기자 또는 일본의 다른 분야에서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정말로 이거는 후진적이다. 기자가 정말로 와서 이렇게 취재를 하고 그걸 정리하고 그 자기가 한 것을 맞는지 확인하고 하는 걸 우리나라 기자들이 할까?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어제 같은 케이스에서 나도 처음에 대화를 하면서 새삼 느끼지 못했던 걸 발견했던 것은 이 세월호가 왜 이렇게 보수와 진보 간에 대립이 되고 정치권에 이렇게 갈등이 되고 심지어 이 세월호에 대해서 폭식 투쟁과 같은 또는 현수막을 철거하는 이런 것이 벌어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세월호가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저의 해석은 결국 이게 정쟁화가 됐다는 거죠. 정쟁화. 이 야당도 세월호를 가지고 사실은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사실 측면이 없지 않고 여당도 이것을 뭔가 자신들을 방어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고 보수 언론은 또 그 정부 편을 들어서 일종의 피곤증을 자꾸 유발하고 결국 이게 하나의 커다란 대형 사고고 정말로 엄청난 그 끔찍한 인명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로 그치지 않고 정쟁화가 됨으로써 이렇게 분열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대형 사고들,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나 또는 여러 가지 대형 사고가 있었지만 세월호 사고처럼 정쟁화된 게 있었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억을 해보시면 이렇게처럼 이렇게 정말 그 여야나 진보나 보수가 대립했던 대형 사고는 없었다. 그럼 왜 그럴까? 나는 결국은 이게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 이념 분열, 이념 갈등이 굉장히 그 강화됐다라고 해석을 해요.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진보와 보수 간의 이 대립 양상이 더욱더 강화됐고, 거기에는 내가 볼 때 정치권과 언론이 큰 역할을 했고, 나는 그 책임은 특히 보수에 더 있다고 봐요. 이건 선거 때마다 어떤 그 일종의 뭐라고 말하나, 그 빨갱이 또는 좌파, 좌익 이런 걸 하면서 사실은 실제 그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념적인 차이보다 오히려 보수 정당 또는 언론이 이걸 더욱더 증폭시키고 그것을 정치에 이용했던 측면이 저는 상당히 크다.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념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더욱더 증폭되면서 사람들이 마치 이제 세대 갈등이 또는 이념 갈등이 더욱더 큰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게 일종의 이념의 도식을 형성했다고 봐요.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정말 과거에는 안 그랬던 것이 더욱더 이념의 각도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게 되는, 이것이 저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정말로 이런 이념 갈등으로 또는 정쟁화하게 되는데 나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 난 더욱더 두드러질 거라고 봐요. 과거에는 하나의 모든 국민이 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건이 되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그렇게 정쟁으로 쉽게 변질될 가능성이 크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우리 사회 안에서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과잉 포장되고 과잉화된 것이 큰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어제 이런 해석은 지금 봐도 내가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이건 생각하지 못했지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상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제 해 것인데, 바로 이제 이런 현상들과 다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리스틱은 우리가 일종의 간편 추론 규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 복잡한 이런 종합적인 또는 신중한 그런 것을 다 사용하기보다 그냥 어림잡아서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이게 일종의 어림법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복잡한 형식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도식적으로 처리하거나 지름길적인 해법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간이 어림법을 사용함으로써 초래하는 많은 판단적인 오류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성 어림법이죠. 그래서 특정한 대상이 그 대상에 속한 범주의 대표적인 특징과 얼마나 유사한가에 기초해서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양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K라는 회사에 다니는데, 이 회사에는, 이게 오타 있네요. 이 회사에는 20명의 비서진과 80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확률은
그 10분의 8이죠. 오히려. 근데 이 A양의 속성이 키가 훤칠하고 매력적이고 28세의 여성이고 그리고 타이핑을 잘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자기가 회사 다니는 거에서 기쁘게 생각하고 여가 시간에 낱말 퀴즈나 그림 그리기를 즐겨하고 무용을 배우고 있다라고 알려주면 그 A양은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는가라고 묻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 비서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확률적으로 보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더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속성들이 일종의 비서들이 그 보이는 속성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비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고정 또는 조정 어림법이라고 해서 그 특정한 숫자나 값어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5년간 자동차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냐라고 하니까 한 5만 건은 될걸? 라고 하면 5만 건은 너무 많은데 아마 4만 5천 건은 될걸? 이런 식으로 5만 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고정이 돼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 일종의 앵커링,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 경험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인기 있는 식당에 갔는데 그날 자기가 경험한 건 종업원들이 불친절하고 음식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식당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형성하게 되면 그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음식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 음식점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도 자신은 그 과거의 경험,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편파 표집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자기가 편파적으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상, 이미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결국 자기가 어떻게 경험했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만났던 일본인이 굉장히 불친절했다 그러면 전체 일본인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것이고 자기가 만난 사람들이 우호적이면 우호적인 평가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일파와 반일파를 구분을 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지일파 중에는 지식인들이 많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 가서 접하는 사람들이 다 또 지식인이고 전문인이고 또 그 맥락 자체가 그 서로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는 아니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뭐 동아시아 전체의 어떠한 공존, 상호 이해 이러한 목적으로 하는 학술회의에 많이 가게 되거나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좋은 경험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인이나 일본 사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형성하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좀 상당히 좀 그 불편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일본인들은 차갑고 또는 그 뭔가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고 뭐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부분적인 접촉만을 하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일본인과 일본 사회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근데 이제 정작 일본에서 유학한 교수들, 뭐 7년, 10년 동안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일본 사회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종합적인 걸 경험했죠. 그런 그 사람들의 평가에 따르면 일본 사회는 다가갈 수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친절하지만
일단 외국인이다라고 자기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벽이 치워지고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이 되거든요. 결국 우리는 자기가 접하는 거에 기초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종의 가용성 어림법, 자기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의정활동에 충실한가, 또는 자동차 여행과 비행기 여행 중 어느 것이 위험한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자기가 쉽게 접했던 걸 가지고 평가를 하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하면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보다가 무슨 비키니 사진을 보고 있다든지 싸움질하는 거라든지. 근데 사실 국회의원들 중에 의정활동 아주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실 이게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 같지만 이건 필요악이에요. 정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법을 만들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실제로 국회의원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 않고 정말 이렇게 그냥 어깨에 힘만 준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자동차 비행하고 비행기 여행하면은 사실은 비행기 여행이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확률로 보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비행기 사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행기 사고는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비행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난 실험이 있었어요. 슈와츠와 그의 동료들이 대학생들에게 자신이 과거에 했던 공격적 행동을 12개 또는 6개를 회상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가 얼마만큼 공격적인가를 평가를 하게 했더니 12개의 공격적 행동을 보고한 학생들이 오히려 6개의 행동을 보고한 학생들보다 자신들이 덜 공격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12개를 떠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공격적이지 않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잊어버릴까 다시 말을 하겠는데, 이번 수업을 하면서 이 노트 필기를 부탁한 학생들이 있죠. 손 좀 들어보실래요? 좀 오늘까지 수업한 노트를 좀 정리해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또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어림법도 있죠. 과거에 발생한 특정 사건이나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모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모사된 시나리오를 자주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면 그 시나리오가 그럴듯하게 느껴지고 사실로 믿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되게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특히 예를 들어서 유도 선수의 경우에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상대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거다.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다시 또 역으로 들어가면 한판승을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실제 경기에서 그걸 이렇게 할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를 자기가 이미 알고 난 후에 자신들이 마치 애초부터 그 결과가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믿는 그러한 현상들. 전혀 우리가 그걸 몰랐을 때는 예측 불가능했지만 그 결과를 알고 나서는 마치 이 전체 자체가 그러한 것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그러한 현상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추론을 하면서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이제 상관의 착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관계가 전혀 없는 건데 우리들은 마치 상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꼭 한일간의 축구전을 보면 자기가 볼 때마다 경기가 진다.
그래서 애국심이 높은 사람은 일부러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무 자기가 봤다고 해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응원을 했는데 졌어요. 이 부정적인 것인 전 정말 딱 기억에 남아서 그런 상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그 인과관계로 오인하고 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징크스 같은 거예요. 징크스. 운동선수 중에 징크스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운동선수는 빨간 팬티를 입고 경기를 하면 그 경기에서 자기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사실 자기가 빨간 팬티를 입은 것과 승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자기가 어떤 것을 행위를 함으로써 그것이 긍정적인 행위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 근데 이게 반드시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운동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내가 운동을 좋아해서도 그렇겠지만, 운동선수들 보면 일종의 우리가 그걸 루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루틴. 항상 본 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야구 선수들의 경우는 어떤 사람은 꼭 야구 방망이로 바닥을 툭툭 치고서 한다든지, 또는 조코비치가 그 흉내를 많이 냈잖아요. 나다에 꼭 할 때 보면은 루틴이 있습니다. 꼭 바지를 이렇게 꼭 그게 끼어 올려요. 끼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사라포바 같은 경우에 하는 행동이 있죠. 그거 조코비치가 흉내를 굉장히 잘 내요.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서 조코비치의 흉내 한번 키워드 치면 아주 재밌게 그 흉내를 내는데 그게 루틴이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통제감의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루틴이 중요해요. 루틴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것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꼭 심리적으로 뭐라고 말할까, 상관의 착각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가 반복돼서 열관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효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마치 자기가 거기에 관여를 해서 자기가 결정한 것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랭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결승에서의 하나의 로또, 이 50달러가 주어진 이 복금을 사람들에게 10달러씩 팔게 했어요. 근데 이제 복권에도 이제 번호를 자기가 이렇게 정해서 주는 것이 있고 또는 결정돼서 주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를 사람들한테 했을 때 자기가 이제 그걸 팔게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번호를 정해서 준 사람은 이 복권을 8달러로 이렇게 파는 반면 자기가 번호를 받은 사람은 한 2달러가 안 되게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번호를 지정한 사람은 이 복권이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더 비싸게 파는 반면 배정받은 사람은 이거는 어차피 확률이다 생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파는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에 스스로 개입을 하고 결정을 했을 때 자기가 어떤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잠깐만. 이런 통제감의 욕구와 또 랭거가 다른 실험을 했어요. 이 노인 부양시설, 그러니까 이걸 미국에서는 너싱 홈이라고 불러요.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노인들 그러한 이제 묵을 수 있는 시설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노인 시설에 살고 있는 노인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에게는
운영진들이 시설을 깨끗하고 모범적인 상태로 관리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노인들은 그냥 뭐 그 따로 청소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집단과 다른 집단에게는 노인들로 하여금 시설 운영에 관여하고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자기들의 책임이 있는 집단이고 여기는 책임이 없는 집단이죠. 그래서 3주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 노인시설 운영에 관여하고 그 자기가 참여한 집단들은 훨씬 더 정신건강이 좋은 반면 그리고 만족도도 높아졌고 반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수동적인 노인 집단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신의 삶에 어떤 스스로의 결정권과 책임이 있다고 느낀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또 만족도도 높은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미국에서는 그 저소득층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지을 때 그 어떤 고층 아파트와 같은 걸 지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완전히 이런 저소득층들을 그냥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효과죠. 그들을 한 곳에 몰아넣어서 고층 빌딩으로 지었었어요. 이제 내가 공부를 했었던 시카고 대학교가 마치 검은 바다에 떠 있는 흰 섬과 같아요. 주위가 다 이 저소득층 흑인들로 살게 됐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상당히 부유촌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흑인들이 북부로 올리면서 남부 지역을 흑인들이 다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치안이 위험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전 학교에서 시내로 나가거나 우위로 가려면 90번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럼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러한 퍼블릭 하우싱이라고 하는 그런 고층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이게 거의 마치 뭐라고 말할까, 배트맨의 고담 시티와 같은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밤에 불이 안 들어오고 거의 폐허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살인, 강간,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부분이 흑인들이고, 심지어 거기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일종의 빈곤의 집중 효과라고 불러요. 이 빈곤이 공간적으로 집중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그 이후로 이제 이 퍼블릭 하우싱을 다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서 짓는 것이 3층, 4층의 단층 건물들이고, 그리고서는 이 집주인, 이 임대인들에게 그것을 장기 상환을 통해서 자기가 그걸 소유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이게 자기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자기 앞밭에, 텃밭에다가 꽃을 심기 시작을 하고,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 동네에 뭔가 마약을 팔러 올 듯한 위험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공짜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지고 어떤 범죄가 막 일어나지만,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달라져요. 애착이 생기고 이걸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공짜는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감을 없애게 만듭니다. 그래서 1,000원이라도 돈을 받아야 돼요. 1,000원이라도 돈을 받으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값어치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대중 강연을 할 때 공짜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아마 더 강연에 대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와서 1,000원을 내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의 어떤 친사회적인 행동을 조건으로 하게 되면, 왜냐하면 자기가 관여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값어치를 더 갖게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책임감의 욕구고, 이런 책임감의 통제감의 상실이 또 있죠.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감을 잃게 되면 고통스러워하고 분노를 느끼고 무력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이게 지난 시간에 말했던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판단의 오류 중에 사실 상반 사고가 있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재구성했을 때 실제로 일어났던 바와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면 어땠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특히 이것은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부정적으로 오히려 결과에 대해서 더 기뻐하지 않고 더 낙담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일 중에 이제 오히려 우리가 동메달을 딴 선수가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항상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 김연아가 금메달을 땄고, 이 아사다마오가 은메달을 땄죠. 그리고 아마 소련 선수가 동메달을 땄을 텐데, 사실은 은메달은 동메달보다 더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은메달을 딴 사람들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우울해하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사실 상반 사고죠. 동메달의 경우에서는 동메달도 못 땄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 기뻐하게 하지만, 은메달의 경우는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시무룩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반 사고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첨가형과 삭제형. 그래서 내가 시험 공부를 더 했더라면 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슬퍼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삭제형, 내가 시험 전날 친구와 놀지 않았더라면 더 시험을 잘 봤을 텐데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상향적인 상반사고가 있는가 하면 하향적인 상반사고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C학점을 받고서 내가 CA가 아닌 A학점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좀 더 우울해지겠죠? 결과가 안 좋으니까. 반면 C학점을 바꾸고 내가 F 받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훨씬 더 좋아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심리학 이론 중에 교환 이론이 있어요. 교환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최대화하고 받을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관계 속에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행복해 하거나 또는 만족을 할 때 어떠한 현상이 있냐면, 자기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좌절감이 커요. 근데 자기가 기대하지 않은 것이 주어졌을 때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의 만족도를 행복감을 측정을 해보면 완전히 하류층이 만족도가 행복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산층에서 행복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중거 집단은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중고 집단이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거는 상대적으로 그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아시아의 다른 많은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대만이라든가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임금이 높습니다. 그러한 객관적인 조건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만족감의 원인은 그들의 중고 집단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중고 집단은 모국에 있는 동료들이에요. 그들에 비교해서 자기가 한 달 일하면 1년 버는 것을, 1년 동안 일하는 것을 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만족감이 높죠. 근데 상대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조사를 해보면 만족감이 떨어져요. 그 이유는 그들의 중고 집단은 북한에 두고 온 동포가 아니라 이제는 남한 주민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중국에 있었을 때는 정말 북한에 있는 동포에 비교해서 자기를 평가하겠지만 일단 한국에 오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일반 국민이 자신의 중고 집단이 되니까 그들에 비교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쪽에 하향 상반 사고를 하면 자기를 보호하는, 반면 상향 상반 사고를 하면 오히려 좀 우울해질 수가 있는 이런 그러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앞서서 말했던 것을 다 종합을 하자면 사람들은 두 가지의 모드가 있다. 간단 모드와 신중 모드.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는 간단 모드죠. 어떠한 많은 것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평가하기보다 최소의 노력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반면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정교한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아주 신중 모드로 갈 수는 없죠. 그러면은 완전히 신경쇠약 증세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아주 최소 노력을 통해서만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회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사회적 거리감의 경우에 그대로 드러나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관심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6, 7%밖에 안 돼요. 일반 국민 중에. 관심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들은 간단 모드로 가는 거죠. 텔레비전이라든가 뉴스에서 어떻게 보도되는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만나러 갑시다 라고 하는 종편의 방송이 상당히 인기를 끈다고 하죠. 그에 보면 탈북 여성들이 나와서 남한과 북한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평가. 이제 남북 간의 차이를 굉장히 아주 희화화하고 북한을 좀 더 원시적이고 전근대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더 재생하고 강화한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평가는 그걸 통해서 상당히 이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우선은 젊고 예쁜 여성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들도 또 우리하고 다른 게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계기가 돼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데 또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연구하고 있는 과제가 바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건가를 하면서 내가 사회심리학의 개념을 많이 활용을 해서 결국 접촉 가설. 근데 이제 직접적인 접촉은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이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을 늘리고 거기서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을 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자고 하는 그러한 방향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흥미로운 이번에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대개 우리가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서 가장 이렇게 거리감이 크고 바뀌기 어려운 게 결혼이거든요. 가족의 배우자로
뭐 북한 이탈 주민을 받아들이겠다 하면 지금까지 조사를 보면 항상 그게 가장 좁혀지지 않았던 영역인데 이번 그 조사 결과에서는 그 부분이 오히려 제일 가까워지게 느껴져서 이게 이번 조사가 좀 특별한 건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실제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건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는데 이쪽에 조심스러운 해석의 하나가 결국은 탈북 여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근데 실제로요, 지금 탈북 여성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제 결혼 여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탈북 여성이 아주 상당히 좋은 나라의 안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고,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그런 탈북 여성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근면하다는 거, 그다음에 성실하다는 거, 남자가 별로 돈이 없어도 그것을 탓하지 않고 수용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전통적이고 남자에 더 순종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요즘은 긍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비추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조사를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그 결과가 하나의 특이한 현상이었어요.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자동사고와 통제된 사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아주 의식적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 이런 두 가지의 모드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것 중에 사고 억제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쾌한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떠오르게 되는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고를 억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고 억제라고 하거든요. 이 웨그너하고 다른 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은 뭐냐면, 아마 여기에 여러분들 그 PPT 자료에 노트에 보면 이 실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을 텐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두 그룹의 피험자들에게 흰곰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한 5분 동안 주고서 한 그룹에게 대해서는 흰곰에 대해서 머릿속에 자꾸 떠올려라 라고 지시를 했고, 다른 집단에게는 흰곰에 대해서 떠올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머릿속에 흰곰이 떠오를 때마다 벨을 눌렀습니다. 그 횟수를 봤더니 흰곰을 떠올리라고 하는 집단이 흰곰을 떠올리지 말라고 하는 집단보다 조금, 그러니까 오히려 떠올리지 말라고 지시를 받은 집단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그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했어요. 아까는 흰곰을 떠올리라고 하는 집단에게는 떠올리지 마라. 그 다음에 흰곰을 떠올리지 마라고 했던 집단에게 대해서는 흰곰을 떠올려라. 그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흰곰을 떠올려라고 지시받았던 집단이 이번에는 떠올리지 마라고 했더니 거의 비슷한 정도. 그 다음에 떠올리지 마라고 받았던 집단은 떠올리라고 하니까 훨씬 더 높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이 차이보다 사실 이 차이가 더 중요하죠. 떠올리라고 지시받았던 집단의 경우와 그 다음번에는 떠올리지 마라고 했더니 거의 비슷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떠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억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뭐라고 말할까, 경각을 시켜서 그 사고가 더욱더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잠이 안 올 때 이런 경우가 있죠. 잠이 안 올 때 뭔가 더 잠을 자야 되겠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 잠이 안 오는, 아마 그런 경험을 여러분 했을 거예요. 그럴 때 되게 하는 게
양의 수를 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등등 우리가 사실 이 잠자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저도 굉장히 잠자는 것에 예민한 사람이라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강구를 했어요. 뭐 잠자는데 좋은 어떤 향이 나는 아로마를 뭐 베개를 배우기도 해보고 또는 그 어떠한 화학적인 것이 아닌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뭐 자연 성분의 것을 먹어보기도 하고 뭐 별걸 다 해봤지만 참 그게 오히려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잠이 안 올 때는 아예 잠을 안 잘 생각도 해요. 아예 그냥 그 책을 읽다 보면 오히려 더 잠이 와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사회심리학을 공부하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할수록 그 해결 능력이 더 높아져요. 우리 인간의 사고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그걸 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개발한 개념이 그 상위 감정 공존 불가 법칙. 지난번 한번 얘기했었죠. 상위 감정 공존 불가의 법칙. 뭐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근데 풀어서 쓰면 간단해요. 서로 다른 감정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저의 생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슬퍼하면서 기뻐하는 감정이 동시에 공존 못해요. 상대를 미워하는 감정과 상대를 사랑하는 감정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가 서로 상반되는 것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우울해 있으면 슬퍼하고 있으면 즐거운 감정을 갖게 되면 그게 희석이 돼요. 근데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갖는 감정, 우리가 뭐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희노애락 중에서 아마 사람에게 정신건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라고 생각돼요. 분노.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가장 상처를 주는 건 분노인데 분노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내 분노 중에서 가장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에 대한 아주 나쁜 감정이 가장 남는 건 모욕감이에요. 자기가 상대한테 무시당했다라고 느껴지는 모욕감은 인간이 갖는 감정 중에 가장 강하고 그것은 본인과 상대한테 가장 상처를 주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모욕감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감정이 막 계속 솟구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 상상적인 사고가 나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말까지 자기한테 한 거로 생각하고 그것이 분노를 더욱더 증폭시키고 그것은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는 일종의 그냥 그 마치 그 사이클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나도 경험을 했고 누구나 다 경험하는 사고라고 생각되는데 이 분노의 늪에 빠지면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좋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성적으로 알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좀 이 자신의 인간에 대한 좀 더 이해를 한 사람은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아까 말했던 상위 감정 공존 불가 법칙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몰입하는 순간 우리는 원래 있었던 감정을 잃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스포츠예요. 스포츠에 자기가 몰입하게 되면 자기가 가졌던 감정을 잊어버려요. 희석이 돼요. 다시 끝나고 나서 돌아오면 여전히 감정의 앙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과는 상당히 강도가 달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종의 카타르시스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정말로 분노와 모욕의 것에 굴레에 빠져 있으면 본인이 힘드니까 그걸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자신의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찰리 채플린 영화를 좀 계속 봅니다. 찰리 채플린이 됐던 개그 콘서트를 보던 재미난 것들을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처음에는 아주 쓸쓸한 미소가 들고 썩소가 나오다가 하다 보면은 빠지면은 웃게 되고 웃는 순간 자신의 뇌가 풀어져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이제 잘 활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확증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특정 대상과 관련돼서 자신이 기대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것의 결과를 가지고 원래 가졌던 것을 다시 확증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충족적 예언, 자성 예언, 영어로 하면 self-fulfilling prophecy 해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가 그 사람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죠. 뭐 지난번에도 아마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백인 선생이 흑인 학생한테 아예 학업 성취도가 낮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가 보이는 행동이 학생으로 하여금 결국은 학업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들고 그 결과가 결국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종의 채널링 효과가 있어요. 어떤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것이 결국은 상대한테 영향을 미쳐서 그가 그것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행동이 일어나는 것들. 이러한 것이 많아서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성들의 커리어를 볼 때 왜 과학이라든가 또는 수학이라든가 뭐 그런 분야에 여성들이 진출이 적으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 채널링 효과가 큰 거죠.